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의 핵 협의 그룹 창설을 명문화한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위 방호 조약이 이제 핵이 포함된 상호 방위 조약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뒤숭숭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박광원 의원을 선출하고 당 수습을 위한 재정비에 나섰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주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보 동맹으로서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곳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는, 핵 개발을 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여론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이번 국빈 방문, 미국에서의 정상회담 성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네. 국제 정치학을 가리키는 교수님 입장에서 객관적인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 최대 성과, 또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동맹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 성과일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뭐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대중 대로 외교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또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책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 좀 솔직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 현대, SK, 삼성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아직은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아직 해결이 말끔히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고 볼 게 굉장히 좀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국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오늘 강력 반발하는 게 생각보다 좀 늦게 나왔습니다. 네. 원래는 한 금요일쯤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김여정이 입장문이라고 하는 형태, 담화가 아니라 입장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평소에 보시던 그 김여정 특유의 그 찰진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면서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어쨌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그 한미가 함께 핵 확장 억제를 확대했다 하더라도 예. 이걸 오히려 좀 기회의 창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정비례 해가지고 자기들은 중국, 러시아 더 협조를 하면서 자신들의 핵 능력 고도화를 향한 명분에 축적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반발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변국 상황에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 뭐 움직이는 것은 좀 보이는 거 보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뭐 미국의 좀 우회적인 뭐 압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는 두터워지만 동시에 이제 북중러 또 결속이 되고 한미일은 또 한미일대로 또 결속이 되고 해서
별로 이게 환영할 만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그 지정학의 기한이 네. 한층 더 좀 강화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이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나머지 네 분도 어떻게 좀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짧게 좀 각각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김영남 의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다시 신냉전 시대로 돌입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국제 상황 속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해서 한국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해소 방안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은 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저는 그 이번에 선언 중에서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주로 문서화돼 있거나 이제 이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는데 네. 사실 행동하는 동맹이라면 그 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 단순하게 그 방위를 서로 나눠 갖는 방위를 협의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네. 정말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어떤 그 행동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한미가 마련했다는 것도 큰 성과 같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펜타곤 방문했을 때 그 미 국방부 군지센터를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보여주고 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동하는 동맹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말 아주 그 극소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대통령에 공개하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는 70년 동맹의 가치를 부여하는 저는 굉장히 그 국빈 방문으로서는 이 부분만큼은 좀 평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액션이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한민수 대변인, 야당에서는 뭐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결과를 두고 현금 주고 어음받아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좀 많은 것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온 것은 뭐 적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메시지를 좀 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어음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지간하면 뭐 좋은 점 하나라도 찾아야 되는데 정말 뭐 다 거의 동의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말의 성찬은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뭘 얻었는지는 빈손 외교다. 저는 뭐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못지않은 어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진짜 기대를 했는데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이 핵 공유, 핵 확장 억제 이 부분에 거의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네. 느껴지는 거가 네. 김태호 좀 전에 최고 실세라는 국가안보실 1차장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는데 근데 그마저도 한번 보십시오. 1차장 뭐 핵 공유에 뭐라고 씁니까?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했는데 미국은 사실상 공유 아니다. 저는 역대 청와대 출입기자도 하고 정치기자 오래 했습니다. 네. 정치 부장도 다 해봤는데 우리 대통령이 귀국도 하기 전에 이게 본 미국에서 출국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하는 이 핵 확장 억제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백악관이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럼 네. 뭘 했습니까? 경제? 저는 오직하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우리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좀 이용당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기 직전에 재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뭐 넷플릭스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59억 달러 투자받았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1천억 달러 투자받았다. 134조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뭘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을 못 얻었으면 경제를 얻던지 정말로 경제까지도 못 얻었으면 도청 의혹 하나라도 항의라도 하고 왔어야지요. 그래서 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차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이렇게 내놓은 핵 공유와 관련한 방안에 두고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른바 이 북중러 한미일 이런 그 진영 간의 갈등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 진영,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진영에서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걸 보면 지금 한 대변인 얘기하신 것만큼 이게 아무 성과가 없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미국이 핵 억제력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신냉전 구도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북중러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예. 상당히 긴장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안보 강화라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일견 강화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미국 핵 우산에 올인하다가 아메리칸 파이만 키워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핵 협의 그룹이라는 부분을 명문화는 시켰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핵 억제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 도발이 멈춰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뭐 김여정의 입장문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의 정비를 해서 더 강하게 도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강대강으로 맞서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대화 타협을 위한 그런 외교적 액션도 좀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은 예. 정말 아쉽다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떠나기 직전에 여러 가지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 법안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이 경제 성장이 되고 한국이 일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윈윈하고 있다고 뭔가 상황인식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국익을 얼마큼 챙겼을까? 물론 뭐 나름대로 보따리에 많은 걸 담아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떠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긁었던 부분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또 이번에도 또 외신과의 그 회견입니다. 외신과의 회견에서 친구도 도청하느냐. 그러니까 뭐 국가 간에 도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인식, 그런 식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번 순방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씩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뭐를 잘했고 뭐를 잘못했는지 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의 가장 큰 메인 이벤트 바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됐던 워싱턴 선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대주 교수님,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장 억제를 강화했다, 뭐 핵무장론을 잠재웠다, 여러 평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과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모두에 뭐 잠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요. 이게 단기적으로 어쨌든 북핵의 고도화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네. 거를 핵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전에 없던 걸 뭐 새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는 뭐 성과긴 합니다. 어쨌든 그 뭐 한미가 조금 더 보조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건 그 명시적으로 좀 들어가긴 했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했지만, 근데 앞으로 행동을 해봐야 알아요. 이제 그게 좀 남은 큰 숙제이고, 네.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이 전 좀 눈에 좀 띄는 게 있는데,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기로 기여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걸 네.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미국은 핵 전략으로 우리의 뭐 확장 억제를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걸 약속을 했는데, 네. 그럼 거기 우리는 핵은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모든 걸 가지고 연합 방위 태세에 다 기여를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북핵 위협에 그치면은 다행일 텐데, 네. 뭐 우리는 북핵 위협을 상존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대상으로 놓고 생각하지만 네. 미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중국 문제나 뭐 다른 전 세계 경영을 해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 네.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서 만약 미국이 우리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도 네.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 거대로 하면은.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상시적으로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차관복급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낮은 단계. 장관급 예. 정도 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원래 나오는데. 그 차관급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있었는데 그럼 네. 뭐 좀 더 장관급으로 격상이 돼야 조금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건데 차관복급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뭐 실장급, 국장급 하던 우리 원래 확장 억제 전략 위원회가 또 있는데 네.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상시적으로 얘기하는 거면은 그럼 전에 하던 거랑 뭐가 다른 거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혹시 또 미국이 뭐 중국 문제나 뭐 대만의 유사시 같은 문제 생겼을 때 한국에 그러니까 주한 미군만 그냥 가용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네. 좀 기여를 해달라고 만약 요구를 했을 때 네.
그럼 우리 동맹이니까 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좀 산적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나토식 핵 공유와 한국형 핵 공유 이거를 두고도 조금 좀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우리 북한 핵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나토식 핵 공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좀 비교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긴 한데 네. 출발선이 좀 워낙 달라서 사실은 완전히 좀 다른 평면과 다른 범주에 있는 좀 사안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시작할 때부터 전술 핵무기가 그 해운국들 간에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일부 국가들은 그렇죠. 전술핵을 다 예, 갖고 있었던 예, 거고요. 지금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자 간에 시작을 했던 건데 예. 우리는 전술핵 무기는 배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미 양자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단계인 것이죠. 출발부터 다르다. 예, 출발선이 좀 완전히 좀 다른 거고 나토는 나토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네.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택한 방식이 그래서 이제 그 전략 핵잠수함의 전개 같은 네. 것들로 확장 억제를 조금 더 강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걸 약속을 좀 한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미국은 첫 단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어쨌든 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예. 억제하겠다. 현시 효과를 통해 가지고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네. 이게 정말로 가동이 될런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정비례 상황이라고 오히려 좀 즐기는 듯한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또 됐거든요. 네. 혼자 고독하게 핵 개발을 하던 2016년 17년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미국하고 굉장히 또 지금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계속 뭐랄까요? 우리가 이거 원래 신냉전의 불구덩이로 조금 스스로 들어가는 좀 길이 잘못하면 열릴 수도 있는 네. 예,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네. 이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핵협의 신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사실상 핵공유다라고 해석을 했다가 미국 백악관에서는 핵공유라고 볼 수 없다 또 바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조금 전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멘트도 있었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핵 공유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핵 공유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다? 만약에 그걸 우리나라도 핵 공유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한 미군이 예. 뭐 전술핵이 됐던 핵을 갖고 있어야죠. 네. 우리 군은 아니더라도 주한 미군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에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핵 공유가 되겠죠. 예. 근데 그런 나토식 핵 공유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것이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네, 깨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비판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나토식 핵 공유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유형이거든요. 예.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거를 핵 공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들고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언급을 자꾸 거듭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예. 이해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는 볼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 굳이 이해를 위해서라면 저 같으면 밀접한 핵 정보 공유 이렇게 네. 표현했겠어요. 차라리 이걸 자꾸 핵 공유라고 하니까 네. 이게 실제하고 너무 안 맞는 용어를 거듭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거듭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효 제1처장도 설명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미국에서 의미하는 거는 나토식 핵공유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형 핵공유 이른바 예. 그건데 사실상 따져보면 한국형 핵공유가 나토식보다 더 실용적일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정대진 교수님.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뱉는 말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토와 우리가 출발선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굳이 나토께 좋다 이게 우리 걸 맞추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약간은 좀 난센스고 좀 이해는 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국식으로 북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그냥 우리식의 용어를 쓰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걸 꼭 공유라고 하는 거를 말을 좀 던져놓고 네. 이제 거기에 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또 핵 공유라고 얘기하겠죠. 핵 정보의 공유니까. 네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거나 지금 또 맥락상 봤을 때는 핵 무기가 공유가 돼야 이제 그렇게 핵 공유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도 서둘러서 비확산에 네. 대해서는 미국의 이제 흔들릴 수 없는 근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제 케이건 국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예. 핵 공유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서둘러 덮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민수 대변인,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실이 공유라는 이 워딩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뭐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위험한 말씀들을 너무 이제 용어 선택도 그렇고 그거는 이른바 확실하게 핵그룹 협의라는 게 이미 국내에는 비슷한 기구가 벌써 한 3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외교 국방 차관 협의체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국방부 정책실장한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심지어는 급을 물어봐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차관보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얘기하면 설명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보수 매체, 정말 보수 매체에서 사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걸로 우리의 핵 족쇄가 채워졌다고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보수층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성과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어토장토하는 핵 공유를 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우리 김용남 의원님 같은 분이 지금 여당 지도부로 있다면 자제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지도부가 모두 나서가지고 정책위의장부터 원내대표까지 우리 핵공유 이번에 성과 이뤄냈다. 다 말을 뱉어버렸어요. 네. 그러고 백악관에서 아니다 하니까 지금 난감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보기 얼마나 민망합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기업들의 생존,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는 정말 정교해야 된다. 네. 본인들 공치사로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 잘 받았다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가 원수나 국가를 책임진 정부와 여당은 그렇게 좀 가볍게 처신하는 건 네. 여야를 정말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도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태호 1차장에 대해서 뭐 잘못된 단어 선택, 용어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성급했다라든지 어느 정도 뭐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장학수는 그 때문에 어떻게 아마 김태효 제1차장이 핵 공유라는 표현을 좀 신중하지 않게 사용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후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평가에 있어서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우려해서 사실은 좀 신중치 못한 그래서 좀 상당히 앞서가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가 핵 공유라는 표현을 쓰지만 나토 같은 경우도 핵 공유지만 공유가 뭡니까? 공동 소유라는 뜻처럼 네. 들리잖아요. 그러면 공동 소유는 공동 사용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금 나토가 그러면 핵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미국이 최종 결국은 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는 최종적으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단지 나토는 뭘 할 수 있느냐? 핵 투발 수단, 핵을 실어 나르는 무기를 나토의 전폭기나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정도만 허용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지금 이렇게 이 핵 억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우리의 미사일이나 우리의 전폭기에 실는 건 절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나토 국가가 상당히 20개 넘는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다자 이 정상회의들 논의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 1대1로 지금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를 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토보다 나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 공유는 아닌 것이죠.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인 북한과 우리가 이제 적대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여하튼 이번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워싱턴 선언 이후에 북한이 어떤 카드로 이 한미 양국에 대응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뭐 7차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ICBM에 대한 추가 발사라든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대진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여정의 입장문을 보면은 더욱더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비례라고 하는 표현이 키워드인데 한미가 공조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자신들도 핵무작을 강화해서 대응하겠다. 근데 예. 이거는 뭐 달라질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북한은 시간 자기들 계획표대로 앞으로 계속 그냥 핵 능력을 고도화시킬 건데
오히려 이제 그 명분이 마련됐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뭘 기획을 할 것 같으냐면은 재래식 도발, 강력한 재래식 도발 한 방 혹은 저강도의 다발성 재래식 도발 네. 이걸 준비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참모들한테 지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재래식 도발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올 초에도. 근데 우리가 그 재래식 도발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체감적인 위기감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낮아지고 예, 그 북한이 추구하는 공포감을 유발하는 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북한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도 굉장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최근 몇 년간의 도발들을 보시면은 네. 천안함 연평도 그리고 목함질의 그 이후의 도발들 봤을 때 도발이라고 하지만 북측 자신들의 경계선 안쪽에서 네. 하고 있는 도발들이기 때문에 대남 도발 선을 넘어본 적이 지금 몇 년 동안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네. 미사일 쏘는 정도지. 근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보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양에서는 이 워싱턴 선언은 분명히 북이 핵을 사용하면은 즉각적, 네.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핵을 안 사용하고 저강도 재래식 도발 다발성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이 개입을 하는지 한번 볼래?라고 하는 걸로 끊임없이 우리를 좀 괴롭힐 수 있겠죠. 그 계획을 만약 한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자신들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씩 넘어오는 도발을 만약 하는 무인기를 만약 그 전에 지난 작년 연말처럼 네. 서울로 계속 좀 보낸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의 저강도 재래식 도발들을 계속 다수했을 때 미국은 결국 개입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우리 여론을 흔들겠죠. 그럼 그때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모기 잡으려고 지도를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핵 억제 하기 위해서 전략핵 잠수함 놓는 거는 뭐 지도시나 굉장히 큰 경비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데 네. 북한이 이제 모기 보내는 식으로 만약 대응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좀 성가시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중국의 반응이에요.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란 강철 같은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해주겠다. 사실 중국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예, 그렇죠. 이제 중국이 과거 이제 좀 하고 있었던 전랑 외교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물을 쓴 얘기인데 한국과 중국이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수사들 나온 거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죠. 한국과 중국이 서로 주어를 빼고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있어요. 예. 뭐 한국이 그랬다, 중국이 그랬다라고 얘기는 아니고, 네. 근데 누가 봐도 맥락상 다 한국과 중국이 네. 서로를 겨냥한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주체를. 예, 그렇지만 누구나 봐도 어쨌든 한중 간에 지금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지금 외교전을 좀 펼치고 있는 건데 이게 예. 결국에는 뭐 미국과 중국의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외교전을 대리전 양상으로 비슷하게 좀 펼치고 좀 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긴장이 점증되고 있긴 한데 그 긴장이 실제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으로 지금 나가진 않고 서로 계속 이제 째려보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예. 이게 아마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이제 한중 간에 관리를 좀 하긴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관리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냥 티핑 포인트를 살짝 좀 넘어버린다. 예. 이제 이랬을 때는 이게 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대진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의회 합동 연설이라든지 국빈 만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목받은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to our ironclad alliance. A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많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예. 이보다 더 성공한 회담을 본 적이 있었는가? 아, 역대 최대 정도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봤을 때 99점을 드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 국빈 만찬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하고 또 미 합동 연설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영어로 직접 이제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 연설이기도 했고 당시에 굉장히 이제 기립박수도 많이 나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스터님. 영어 연설은 또 5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대통령 중에. 근데 뭐 일부 여당 의원님들 중에는 뭐 기립박수가 처음이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제 기억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기립박수는 사실 미 의회에서 네, 맞습니다. 많이 있는 있는 예, 일이죠.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전국 장동니까 잘 해줍니다. 우리 대통령 가면은 환대해주고 당연히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네. 뭐 잘 했으니까요. 그런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대통령 영어 발음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 놀라셨죠? 잘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거는 네. 밤새 연습해도 되는 발음은 아닌 것 같고 네. 좀 영어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도 영어 단어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은 네. 저렇게 박수를 많이 받은 건 제 생각에 볼 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들이 가서 거의 뭐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50년 한국 전쟁 얘기하고 폐허에 있던 우리 국가가 미국의 원조나 미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선진국까지 왔다. 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그러면 미국 의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네. 그 얘기도 좋았고 저는 북한 인권 얘기 하면은 미국 사람들 특히 공화당 의원들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수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40여 분이 넘는 연설 중에 네.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적 이득을 못 얻으셨다고 하면 못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라도 미국의 무역 장벽 네. 이거 제거돼야 된다, 낮춰줘야 된다는 좀 문제 제기도 좀 하시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평등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면서 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분위기 속에서 그런 얘기 꺼낼 수 해야죠.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인데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니까 해야죠. 저렇게 박수 받고 40분 동안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익 지키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앞서서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렇게 잘 해보자 우리 네. 평등하게 이런 얘기하시고 네. 저는 글로벌 동맹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네. 그 얘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글로벌 동맹이 제가 판단하기에 만약에 지금의 진영 대결, 격화되고 있는 진영 대결에 있어서 글로벌 동맹을 맺고 한국이 그 천병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라면 네. 만약에 뜻이라면 저는 정말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정학적 위치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끼어 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그걸 알았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그래서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도 가져오고 협력을 했던 겁니다. 안보도 그쪽에 지렛대를 삼았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미일 북중러 이 구도 속에 우리가 그 구도를 만들어가고 그 천병을 하겠다? 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은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좋은 평가들 속에서 또 이제 그 아쉬운 점을 꼽아 주셨는데 김영남 의원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현찰 주고 어음도 못 받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만 최근에 발표가 됐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했다고 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찰 주고 어음은 받은 거고요. 그 어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결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IRA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미흡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제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또 역시 이제 대통령실의 그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가 이제 한미 동맹 70주년입니다. 네. 그러면 더군다나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미국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국빈 방문이 잡혀 있으면 사실은 한참 전부터 적어도 올해 초부터는 한미 동맹 70주년과 관련한 어떠한 뭐 이벤트, 지난 7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70년을 내다보는 어떤 뭐 세미나가 됐던 어떤 이런 양국 간의 행사가 치러지면서 정상회담에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70년을 기획하는 이런 게 정상회담에서 정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 이 올해를 되돌아보면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획력이나 이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좀 보입니다. 네. 차재 교수님. 예. 사실 윤 대통령 출국 전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로 좀 논란이 일으면서 그렇죠.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지는 또 연출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보다는 사실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예.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당당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는 국민들에게 좀 위안이 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의회 연설에서 뭐 영어로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또 국빈 만찬장에서 또 팝송을 불렀잖아요. 네. 그 적석에서 부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또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또 이 지금 질 바이든 여사하고 미술관을 뭐 계속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그 문화 행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저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상당히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윤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에 오늘인가요? 하버드 대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조셉 나이라는 교수를 만났잖아요. 조셉 나이 교수가 국제적 문제 전문가인데 그분이 한 이론 중에 하나가 소프트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이나 물리적 힘에 의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 그리고 뭐 이런 뭐랄까요 정치적 목표들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매력들을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이번에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행사를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소프트 파워를 왜 작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하드 파워 일변도로 간 부분은 상당히 지금 향후 여러 가지 지금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적절하게 균형점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고 잠시 후에 이제 귀국길에 오른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에 대한 국민 여론 다시 뭐 지지율로 다음 주쯤 뭐 평가가 나오겠죠.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발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주말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이제 귀국을 해서 입장을 발표한 모습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곧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관여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많이 나오는 녹취록 보면은 송영길 대표 등장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이 녹취록만큼 중요한 스모킹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결정적 증거죠. 그리고 또
지금 알려지진 않지만 바로 이정근 씨가 썼다는 또 노트 있지 않습니까? 네. 메모. 이 메모에는 돈의 흐름까지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제가 보기에 송영길 대표가 과거 이회창 총재 흉내를 내듯이 본인이 자발적 출두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나중에 구속영장을 칠 때 자기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그 명분을 쌓아서 구속영장 발부를 좀 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네. 검찰이 불을 준비됐을 때 가서 협조를 해야죠. 본인이 가서 자발적으로 지금 본인이 아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뭐 아는 게 없어서 좀 알아봐야 된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봐야 될 분이 검찰에 나와서 진술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잘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했으니까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검찰이 불렀을 때 가서 진술하는 게 맞고요. 저는 송영길 대표의 전 대표의 저 태도는 네. 저는 사실 저는 보니까 파리에서 아마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본인이 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책임 본인이 질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전 대표이기 때문에 네. 탈당까지 한 상황에서 제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 플러스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죠. 근데 본인이 아는 바 없고 꼬리 자르기로 자꾸 일관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자꾸 미온적 태도로 대하는데 저는 어쨌든 송영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이 조금 좀 수사의 속도도 내겠지만 어쨌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실체적 진실에 적극 드러내는데 네. 협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영남 의원님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많이 나가셨고 했을 텐데 뭐 예상하고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시간도 있었고 사실은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어느 정도 짐이나 뭐 갖고 있던 거는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아예 해보지도 않고 뭐 진행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예. 분명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는 있다고 봐야겠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녹취 파일에 여러 번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번 범행을 통한 최종적인 그 범죄의 가장 큰 수혜자가 송영길 당시 후보로서 대표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범죄 혐의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제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길 장면에서 깜짝 놀란 것은 네. 이게 뭐 잘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심각한 범죄와 관련해서 그것도 귀국을 10여일 정도 늦췄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네. 그 귀국길에 보니까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호의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뭐 사진과 장면에서도 제가 현역 의원 한두 명은 얼굴 네. 확인을 했는데 네. 이게 아직도 2019년 가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제2의 조국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떳떳하다,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또 민주당 일부에서 거듭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나타났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마 우리 김 전 의원님께서 보신 거는 한 분 가신 분은 있습니다. 한 분 가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지지자나 이제 반대자가 엉켜 있고 한 분 가신 그 의원님은 송 전 대표 때 사무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개인적 의리로 가서 저도 화면에서 봤습니다. 한 분 계셨고 나머지는 지지자인데 저는 뭐 일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지자분들이 가서 하신 것도 저는 뭐 좀 과한 것 같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서 또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욕설을 한다는가 네. 그것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의혹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사실 이게 의혹이지만 현재까지 뭐 국민들께 죄송함만 갖고 있습니다. 전직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였고 또 송영길 캠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빨리 수사를 받겠다고 하신 만큼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검찰도 스케줄이 있을 텐데 이 압수수색도 분명하게 어떤 그 영장을 칠 때 그 법원에서 발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다만 이 최근 이루어지는 검찰 수사는 보면은 약간의 이제 뭐 좀 뭐라고 할까요? 문제 제기랄까요? 예. 좀 볼 수 있는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엄청나게 핵심 인물이고
당장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벌어졌다고 검찰 보도가 쏟아졌는데 네. 강내구 감사협회 회장은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그 뒤로 재청구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감감 무소식이 벌써 한 일주일째 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불러서 다시 조사한다고는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엄중한 사건이면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엊그제인가요? 고소를 했더라고요. 검찰은 분명히 자기 녹취 파일이 우리들이 준 게 없다고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그 반부패 수사 2부 네. 검사와 JTBC 검사는 공무상 기밀 누설, 예. JTBC 보도국장과 기자는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이걸 약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본다면 진짜로 녹취 파일을 검찰이 흘린 게 아닌가. 예. 이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들 보면은 그리고 또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빨리 뭐 소환을 하든 조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또 없고 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네.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검찰 수사가 좀 그렇습니다. 예. 해프닝성으로 끝나긴 했지만 김의겸 의원이 송영길 전 당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뭐 대변인 역할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뭐 수용했다가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물르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뉴스 듣고 저는 뉴스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의겸 지금 의원에 대한 상당히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정치적 감이 조금 무뎌졌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고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뒤늦게나마 그러니까 지금 제안을 철회했고 김의겸 의원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부분은 뭐 하여튼 해프닝이긴 하지만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뭐 검찰의 지금 압수수색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이 의혹의 이 핵심 당사자인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기소까지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문제는 그 기소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인신을 구속할 것이냐,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법원에서 기각되어 있기 때문에 재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신을 일단 확보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상당히 편의상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판사분들이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인신 구속,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좀 남발하는 듯한 느낌도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 자체는 수사의 정당성 그리고 또 여러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특히 지금 송영길 전 대표처럼 상당히 정치적 거물이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 이른바 이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저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깨고 다시 안건 조정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같은 상황에 또 돌아가도 그럼요. 당내 지적은 조금 아픈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사과는 드렸고 얼마나 더 사과를 드려야 될지 그거는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정치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놔두고요. 그런데 제 행위 혹은 안건 조정위를 구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이분들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민영배 의원 탈당을 우리가 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거 연관된 것에 대해서 국회 운영이 이런 국회 운영은 잘못된 거다. 그런 식의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당이 사과를 해야 돼요. 당이 나서 사과하고 민영배 의원이 우리 당의 그러한 전략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니까 이 사람 개인 책임이 아니다 이건. 우리 당이 책임지겠다.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이 사람이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니까 복당시켜야 되지 않겠냐. 양해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뭐 이분이 탈당하실 때는 사실 검찰 개혁 관련 입법 관련해서 탈당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사실상 요구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결재하지 차원에서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킴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도 이제는 해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민영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거 듣고 오셨는데 일단 친명계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비명계 쪽에서는 좀 부끄럽다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당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당시 이제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던 과정을 좀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죠. 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의 마태형,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검찰개혁법안을 발표까지 했어요. 발표만 한 것뿐만 아니고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각 당이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수 받고 나왔어요. 정말 잘했다 합의. 그 합의를 이틀 만에 깹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반대하고 여러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반대하면서 바로 합의를 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잡히면서 안건 조정회를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수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된 거죠. 여당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 지적했으니까 잘못된 건 맞습니다. 물론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요청한 권한쟁의 심판은 아예 각하를 시켰어요. 이건 대상도 안 된다. 한동훈 장관도 사과를 해야죠. 그 부분.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신청한 이 유연성, 유연 아니다. 합법적이다 이 법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가 됐죠.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어요. 지도부 사과를 했고 당내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민영배 의원은 제가 봐도 저는 뭐 그때는 당이 없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무슨 이득보다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하면서 복당을 시켜달라 요구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임기를 끝내면서 결재해지 차원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저는 있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또 지도부가 사과한 거니까 더 이상 이 논란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좀 험한 말씀하시는 뭐 민영배 의원 비판하시는 분들도 사실 민영배 의원이 개인적 뭐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탈당하지 않았다는 건 아십니다. 알면은 그 부분도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는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합의했던 안을 깨지 않았더라면 이런 탈당 과정도 없었을 이게 거다. 원인 뭐 사후 문제, 뭐 전후 문제가 뭐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원래 그런 합의가 있다가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에서 말 그대로 이제 또 실력 대결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법안을 잡아두기 위해서 60일입니까, 90일입니까? 그 안건 조정회를 신청을 하죠. 그런 과정은 있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사실은 뭐 민영배 의원의 복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배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신념 소신에 따른 행위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영배 의원의 정치적 빚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갚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비판받을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따끔하게 좀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검수완박 입법이라는 겁니다. 검수완박 입법 언제 했죠? 대통령 선거 패배 직후에 무리하게 시도를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당시 그러니까 잠시 바로 이 여당이 되었던 국민의힘이 권성동 대표가 합의를 해준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 이 여건도 책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니까 대선 패배 직후에
당시 집권 여당의 지위를 곧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조속적으로 밀어붙인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네. 민영배 의원의 복당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누구냐? 사실은 그제 나왔던 민주당의 조치인데요. 신계륜 또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한 복당이에요. 예. 이 두 분들은 무슨 정치적 신념과 명분 때문에 탈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분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당해서 자신들이 탈당한 겁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그럼 지금 민주당의 그 이야기가 뭐냐?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당원 자격의 제한을 둘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전두환 노태우 사면 복권됐다고 해서 그럼 전직 대통령 예우해 줘야 된다는 논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민영배 의원이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선택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따끔히 꼬집은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뭐 소속 당 지도부의 어떤 면에서는 지시에 따라서 이제 원치 않는 탈당을 하게 된 전후 사정은 뭐 이해하려면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민영배 의원의 그런 태도, 같은 상황이 와도 또 탈당하겠다, 뭐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저런 태도야말로 정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거죠. 뭐 법률적으로는 개전의 정의 없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저런 게 바로 비판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법에 있는 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 탈당이었던 거는 명백하거든요. 그게 앞서서 한민수 대변인님 말씀하시기로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합의를 깨지 않았다면 안건위까지도 가지도 않지 않았겠냐. 자,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지 않았었냐. 근데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다가 그 합의가 깨지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네. 그게 한 번도 깨진 적도 없고 절대 깨면 안 되는 그런 합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라는 것은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각 당에 협상권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원내대표 합의했다가 깨지는 경우는 뭐 그전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깬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의 처리 절차를 다 마치고 법률로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 전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거를 핑계로 해갖고 그러면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다 무력화시키는 꼼수 탈당이 정당화되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민영배 의원은 지금 복당하고 나서 나오는 얘기도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의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들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거고,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뭐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막아내야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회 선진화법이라면 앞으로 예산도 정시에 지키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국회가 이제 뭐 날치기 하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거쳐서 의회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건데, 지금 민영배 의원이 하는 이런 행위는 국회 선진화법입니까? 국회 후진화 과정인 거잖아요. 예. 사실은 위장 무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 한 건만 했다 그러면 뭐 그나마 그 본인의 말이라고 신념이라고 이해하지만, 얼마 전에 지난 17일 날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회에 들어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또 이거 들어가서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는데 본인이 안건조정이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무력화시키고 바로 통과시켰어요. 아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상습법 아닙니까? 저는 국회가 지금 그래서 이런 국회법 개정안을 좀 3건이나 냈다는데 민주당이 협조해 줘야죠. 민주당 이걸 계속 하겠다는 의사, 저는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번 그 총선 20대 총선에서도 사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캡을 씌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위장 정당을 또 세우지 않았어요. 위성 정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놓고 본다면 정말 이번 민영배 의원 건은 확신범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국회를 정말 무력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이거 주범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앞으로 그 대한정당도 되고 수권정당도 되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여론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꼼수 정치를 계속하다 보면은 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국회가 합의해서 개정안 내야 됩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명 비명의 그런 구분은 유효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당을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들이 모든 의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매우 긴밀하게 또 원활하게 함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사자구도로 치러졌어요. 박광원, 박범계, 홍익표, 김두관 이 네 분의 후보 가운데 박광원 의원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친이낙연계 의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범 이재명계 의원으로 많은 정치 관련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친이낙연계 의원이 된 데 대해서 이게 어떤 의원들의 심적 변화가 있었던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좀 전에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비명, 친명으로 구분하는 게 지금 유효하지가 않다. 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기자할 때도 그렇고 원내대표 선거 기사 쓰기 정말 어렵고 의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실 거예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선거인단도 적고 우리 김영남 처음에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하면은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동그라미를 2개인가 3개 쳐요.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고 세모까지 가는데 이거를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 보니까 자기 당이 한 150명도 안 되는데 각자 후보들이 생겨 보니까 300명이 넘어요. 그만큼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박광원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실 재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선거를 할 때 제 기억으로 한 70표가 좀 넘었어요. 기본적으로 70명 넘은 표를 확보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수를 하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그때 아깝게 떨어진 뒤로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1년 동안 제가 듣기로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자주 만났어요. 여러 의원들을. 그런 이제 동정심, 그다음에 또 박광원 원내대표 본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님과 가까운 건 맞지만 실제로 개파색이 짙은 분은 아닙니다. 되게 옅고 저도 잘 아는 언론계 선배인데 되게 화합형이고 인품이야 워낙에 여야 모두를 주로 망라하고 다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이번 원내대표를 특히 결선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압도적으로 다는데 결정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최고의 방점을 두고 활동하시는 부분은 당내 화합과 이런 단합 이게 될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협상해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민생 개혁 입법을 많이 통과시키고 처리하는데 주력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됐는데 선거 후에 동그라미, 세모, X는 다 지우겠다 이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자기를 지지할 후보, 세모는 긴가민가 하는 후보 이런 그 의원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대변인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재현 교수님 박광원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이 당 소속 의원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예. 그리고 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기감 있게 아마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박강원 의원을 뽑음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안고 있는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조속하게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쇄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이승만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거취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지금 이 집단지성의 그러한 이 논리를 빌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 자진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쪽으로 저는 일단 첫 단추를 깨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지금 이 민주당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도 무당층들의 지지를 끌어놓는 쪽으로 여러 가지 당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쪽으로 예. 모든 것을 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는 건지 아리송한 가운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잊힌 삶을 살겠다라고 천명을 했지만 최근에 또 책방을 열어서 화제를 얻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에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여다보셨죠? 네. 제가 이제 곧 다음 주 정도 오픈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책방입니다. 책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책방을 거점으로 해서 평산 책방의 책 친구들이라는 북클럽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온라인상으로 함께 책 읽고 함께 독후감 나누기도 하고, 저 어제 또 도서지방 같은 데 또 우리가 함께 또 책을 보내기 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서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데, 많이들 도와주실 거죠? 네.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네, 최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지금 책방을 연 데 이어서 앞으로 영화 개봉까지 관련해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혹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부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럼요. 지금 사실 지난 정권을 잃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1년이 그러니까 취임한 지 5월 10일이니까 이제 조금 남았는데, 네. 그렇게 저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저는 1년 정도는 정말 드러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화 제작서부터 책방 오픈, 그다음에 각종 지금 현안에 대한 언급까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만 총선이 지금 사실 1년이 채 남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권의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현실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친문 진영의 사람들을 떠나서라도 최소한 어떤 야권의 어떤 중도를 소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타협하면서 저는 공천 전략도 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현실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는 행보들이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책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간 캠프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 사무실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구심점이 되는 인물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낙연 대표의 귀국도 좀 맞물려서 저 6월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제가 보기에는 비명계가 지금 워낙 다양하게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외교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거는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되고, 이렇게 친문에 대한 집결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야권의 한 축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실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 원내대표 선출부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책방 오픈 해가지고 친문계까지 결집하는 건 아니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속내가. 그 원내대표 선거는 뭐 진지하게 4월 28일 날 뽑으려고 결정된 거고요. 네. 4.17 판문점 그 남북 정상회담도 5년 전에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주역이었던 문 전 대통령께서 지금의 우리 한반도 사실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핵의 확장 억제를 얻겠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결국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너무 이제 강대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보수 정부, 노태우 정부 때 정말 북방 외교라는 이름으로 저는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지평을 넓혔어요. 안보와 경제의 지평을.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까지 했습니다. 네.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입니다. 참 역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보수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와가지고 지금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전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안보를 위해서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한미동맹은 당연한 거고요. 일본과도 잘 지내면서 이런 말씀 메시지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저는 평산 책방이 캠프 역할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무슨 캠프 역할을 하겠습니까? 책 가서 사기도 하고 네. 전직 대통령과 말씀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지금 붙이는 거는 네. 저는 좀 과하지 않나 뭐 이런 향후 생각을 합니다. 공천 경쟁에서 뭐 과한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은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전직 대통령께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거에 뭐 관여를 하신다거나 저는 문 대통령은 저는 뭐 그때 기자도 했고 국회 공무원도 했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그래도 많이 아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나 공천 때나 전혀 관여 안 하셨습니다. 네. 당대표 선거 관여 안 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비문 아닙니까? 예. 비문 당대표가 나왔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2007년에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08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화마을에 내려가서 굉장히 그 전임 대통령 이상의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을 많이 정치 현안에 내다 보니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게 봤었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의 데자뷰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큰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내에 어떤 일종의 권력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하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보면 4명의 후보가 나왔으면 거의 이변이 없는 한 결선은 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선 투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광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1차 투표에서 그냥 과반을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소위 비명계의 힘은 커지면서 친명계 쪽에 있던 권력이 이제 점점 빠지는 진공 예. 상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최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쪽, 야권 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권력의 공백 상태를 메꾸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중심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이외에는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야권의 중심축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이다. 저는 뭐 정치적 의도 없이 책방을 열었다. 아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멘트 수준이고요. 네. 사실은 직전 대통령이 하는 활동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활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거는 정치 활동의 본격적인 재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일단은 민주당 내의 그 주축 세력의 교체. 근데 그 이외에 더 활동 범위나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지금 정부 여당과의 대립각을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우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파열음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퇴임 시점에도 상당히 높은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팬덤도 강하고요. 다음 총선에서
가만히 있을래도 어떤 역할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차 교수님. 제가 이 청와대 출입 기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당히 가까이서 한 2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정치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정치 안 하실 거라고 지금 본다. 현재 이 모습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일종의 아웃프로세싱 과정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론 뭐 지금 뭐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그날하고 겹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와 지금 안정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또 이 오랜 신인과 소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만약에 정치하려고 하면 저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아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퇴임 이후에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집권하고 있을 때 당대표 전당대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지금 대통령 경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청와대의 개입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정치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지금 필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건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겠죠. 한 말씀만 드리면 아닙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